이거를 해결해주면 좋아진다,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수면제를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더 잘 재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는 이 행동적인 원인을 우리가 제거해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평택 삼성드림 소아과 원장 김연경입니다. 아이를 재우는 것도 힘들지만 키울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수면 부족이었고요. 밤에 자주 깨서 달래도 쉽게 잠들지 않을 때, 그럴 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의사인데도 왜 이러지라는 생각도 들고, 더 답답한 거는 그 원인을 모른다는 거에 있죠. 의학적으로도 이거를 해결해주면 좋아진다,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수면제를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우리 아이가 밤에 자꾸 깨는데요, 12개월인데 아직도 통잠을 못 자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소아과 의사로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그조차도 다 해결해서 아이가 바로 통잠을 자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밤에 자주 깨는 아이들한테 꿀잠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아과 의사의 입장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밤에 자주 깨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로 설명되지가 않아요. 세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수면 리듬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의 뇌는 어른처럼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요, 얕은 잠과 깊은 잠을 자주 오가게 돼요. 이 얕은 잠을 잘 때에 자연스럽게 잠을 깨는 구간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면 환경의 영향이죠. 밤에 불이 켜져 있거나 작은 소음이 좀 반복된다거나 잠들 때와 깼을 때의 환경이 좀 달라지면 아이들은 쉽게 각성을 해버립니다. 어른보다 훨씬 예민하게 그런 환경 변화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적인 이유이고요. 이게 바로 부모님들이 교정을 해주실 수 있는 원인인 건데, 아이가 잠들 때마다 수유를 하거나 안아주거나 부모의 개입이 필요했던 경우에는 밤에 잠이 얕아질 때 그 조건을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우르르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주 깨는 거는 버릇이 나빠서도 부모님이 잘못해서도 아니고요,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생겨서 자주 깨는 아이가 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아이를 더 잘 재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는 이 행동적인 원인을 우리가 제거해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특히 대부분은 만들어지는 수면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이다. 즉 커가면서 이 수면 패턴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럼 이건 기다리면 나아지는 문제인지 아니면 뭔가를 바꿔줘야 하는 상황인지 구분이 필요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밤에 자주 깨는 아이에게 달래는 방법을 바로 적용하기 전에 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면 교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수면 환경을 먼저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호텔 가면 얼마나 잘 자요? 잘 잘 수 있는 편안한 침대, 어두운 환경, 조용한 환경, 이런 데서 잘 잘 수 있잖아요.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거는 빛인데요. 아이 방에 무드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옥도 불빛이 들어오거나 또는 텔레비전 화면같이 반짝이는 환경에서는 내가 완전히 밤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요. 아이는 어른보다 빛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빛들을 잘 제거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음인데요. 이 정도 소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생활 소음도 아이에게는 각성 신호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잘 때는 소음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것이 좋고요. 반복되는 소리나 갑자기 커지는 소음은 잠을 끊어놓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온도와 옷차림인데요. 덥거나 춥거나 땀이 차는 상태에서는 아이가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옛날 어른들도 따뜻하게 입혀라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열 발산이 많이 됩니다. 어른보다도 훨씬 땀도 많고 많이 더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 깼을 때 아이가 체온이 불편한 건 없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는 잠들 때와 깼을 때의 환경이 같은지예요. 그래서 사실 수면 교육도 혼자 누워서 잘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라 이거인데요. 안아서 재웠는데 깼을 때 혼자 누워있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상황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 순간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면 교육도 지난번에 설명을 더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면 교육을 잘 해주시면 혼자 밤잠을 자다가 깼을 때도 아이가 다시 편하게 잘 수 있는 환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가 혼자 잠드는 연습을 하기 전에 적어도 잠을 자는 환경만큼은 일관되게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이제 환경을 정리를 했다면 아이의 잠을 깨우는 행동적인 이유를 좀 짚어볼게요. 부모님이 개입을 어떻게 하냐라는 행동 중재 방식이 있는데요. 이 행동 중재 방식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수면 교육하고도 일관성이 있어요. 밤잠을 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서 다시 잠을 들 수 있게 만드냐의 방법이고요. 한 가지가 정답이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제일 맞는 법, 부모님이 제일 편하신 방법으로 개입을 해주셔서 밤잠을 다시 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점진적으로 반응을 줄이는 거예요. 아이가 깼을 때 바로 안아 올리는 것보다는 잠깐 기다렸다가 말이나 토닥임으로 먼저 반응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3분 만에 갔다가 5분 만에 갔다가 그 다음 10분 만에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혼자 나는 다시 잠들 수 있다 라는 경험을 주는 게 일단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은 옆에 있지만 개입은 최소화하는 건데요. 이거는 약간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한테 쓰시면 좋습니다. 아이 방에 옆에 있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깼을 때 바로 앉거나 흔들거나 뭔가 개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있다는 존재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필요하지만 잠드는 거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취침 시간을 다시 맞추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보통 아이가 졸려하는 시간에 바로 눕혀서 딱 잘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10시에 되게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10시에 아이를 눕혀서 바로 잘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고요. 그 이후부터 부모님이 목표한 시간까지 천천히 그 재우는 시간을 앞으로 줄여서 재워주시는 방법이에요. 즉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잠자리는 밤중 각성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자는 수면 시간을 적절하게 맞춰주시는 방법을 써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주 깨는 시간을 미리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보통 야경증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한테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야경증은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깨서 막 심하게 우는 질환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치료가 없고 커가면서 좋아진다고는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비슷한 시간에 갑자기 각성돼서 막 깨고 울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가 새벽 2시에 깬다 라고 하면은 한 1시 반쯤에 아이를 미리 깨웠다가 먼저 가볍게 토닥이거나 자세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다시 미리 깊은 잠으로 넘어갈 수 있게 시간을 벌어두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깨지 않고 아이가 푹 잘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교육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잠으로 가는 루틴을 만드는 건데요. 목욕해 주시거나 책을 읽어 주시거나 항상 순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한 이후에는 아이가 잠이 들 수 있게 반복을 해주시는 게 이제 잠이 들 시간이야 라는 신호도 되고 일관성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더 밤잠을 깊게 잘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낮과 밤의 리듬 정리인데요. 이거는 성인도 사실 똑같죠. 낮에 낮잠 자면 밤잠을 깊이 못 자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낮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하시고 낮에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좀 피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적정한 시간에 잘 수 있게 해서 이 대비가 분명할수록 밤잠은 훨씬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최고다라는 거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 너무 갑작스럽지는 않게 부모님도 감당하실 수 있는 속도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변화가 우리 아이의 밤잠을 좀 더 깊고 편하게 잘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철분 부족하면 못 잔다고 하는데 철분 검사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여지껏 그 질문을 받고 철분 검사를 한 20명은 한 것 같아요. 빈혈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철분 결핍 빈혈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는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잠을 다 못 자는 애들의 100%가 다 철분 결핍이냐가 아닌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아이가 이유식도 잘 안 먹고 평소에 철분이 부족할 수 있는 음식 섭취 습관이 좀 있다고 하면은 검사를 한번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영아들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만 2세까지는 생리적 빈혈이 잘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걱정이 되신다면 소아과에 방문을 하셔서 적절하게 상담을 해보시고 필요하면 피 검사를 해보실 수는 있는데 일단 아이가 못 잔다고 해서 다 철분 결핍 빈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도 첫째에는 굉장히 통잠을 잘 자는 아이였어요. 수면 부족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쌍둥이 때는 진짜 못 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료실에서도 이런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사실 아이의 성향이 있다. 잠을 깊게 되게 잘 자는 아이가 있고 자꾸 얕은 잠이 있어서 깨는 아이가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아이의 잘못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진료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힘드실지 알기 때문에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애기한테 수면제를 처방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잘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밤잠을 잘 잡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 패턴 자체가 깊은 잠을 점점 더 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커가면서 좋아질 수 있다.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요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시도를 해보실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잘 자는 게 부모님들의 수면 환경 생활에
생활에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거든요. 저도 쌍둥이 때문에 못 잔 날은 다음날 진료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머리도 멍하고 일하기도 힘들고 사실 짜증도 많이 나고요. 부모님들도 그러실 거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다 잘하고 계십니다. 정답이 없는 거고 또 커가면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오늘 밤을 조금 덜 힘들게 만드는 방법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